(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서정초등학교 교사 신영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화곡초등학교 교사 정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영애 선생님은 6학년 학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6학년 담임을 몇 번이나 했나 세어봤더니 횟수로 10년 했더라고요. 와, 6학년 진짜 베테랑 담임 교사신데요. 네. 그동안의 6학년 학생 지도 노하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중 선생님은 긍정훈육, PDC 관련해서 전문가시잖아요. 네.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생활지도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연수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심으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6학년 베테랑 신영애 선생님, 그럼 초등학교 6학년 이 시기의 아이들 무슨 생각하나요? 네, 6학년으로 올라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해요. 네. 6학년이 된 너희들의 고민거리가 뭐야? 정호준 선생님,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나요? 이 나이 때 보통 아이들이 친구에 관심 많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친구 관계, 거기에 대한 고민과 또 학습에 대한 고민도 꼭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학습적인 고민, 성적입니다. 네. 내가 목표한 만큼 성적이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지만 네. 부모님이 원하는 성적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불안감으로 작용합니다. 네, 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공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고민이 커지는데 부모님은 늘 공부해라, 공부 안 하니? 이런 말만 계속하다 보니 불만이 크죠. 잠깐 들었는데 저 갑자기 어릴 적 생각이 막 나면서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그 말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잠깐이었지만 스트레스를 받네요. 네, 맞아요. 신기한 건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아이라도 예외 없이 이런 고민을 해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초등학교 최고학년이 되면서 이 성적에 대한 욕심, 걱정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관계 고민이에요. 5학년 때 내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두 흩어진 경우라면 와, 이 고민 지수 최대치입니다. 네. 새로운 친구들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큽니다. 네, 이렇게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6학년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친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 친구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친구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과의 갈등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이런 거 소유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잘 인정해주지 않으시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에 띄게 성적이 확 오르지 않으면 어디부터 찾으시죠? 학원? 네, 맞습니다. 학원부터 찾으시죠. 집에서 내가 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다가 잠깐 쉬려고 잠깐 나와서 냉장고 문 여는 순간 뭐라고 하시죠? 공부 언제 할 거야? 언제까지 쉴 거야? 이렇게 부모님들의 잔소리 쏟아지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옆집에 누구는 옆에 그 친구는 또 이 사촌들은 너희 네 동생 좀 봐. 맞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늘 잔소리부터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짜증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다들 금쪽 같은 자녀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연수를 듣고 계신 분이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학부모님들의 부담감, 조급함에서 찾아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이 시기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선생님, 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상상해 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하시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이 마치 입학한 것 마냥 맞습니다. 떨려하시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입학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설레지만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학습적으로 너무 뒤처지지는 않을까, 또는 이 시기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져야 할까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이신 학부모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네.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육 환경 엄청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많은 학부모님들 더 조급해졌습니다. 네.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우리 아이 학습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굉장히 거슬리기도 하고요. 네. 걱정도 되고 더 조급해하세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올해 전화 상담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이죠?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책은 쳐다도 안 봐요.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꼴을 못 봐요. 네. 스마트폰과 거의 한몸 무라일체 경지에 올랐어요. 네. 선생님, 우리 아이 유튜버 될 건가 봐요. 유튜브만 날마다 보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우리 집은 정말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같은. 네, 이렇다 보니 가정에서 자녀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공감하고 계시죠? 어머, 저 우리 집 얘긴데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연수 잘 오신 겁니다. 이 분야의 베테랑이신 긍정쌤즈 정호중 네. 선생님과 6학년 베테랑 제가 속 시원하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자화자찬으로 좀 시작해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 긍정쌤즈를 운영하면서 네.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연수가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네, 코로나19 이 시기에 6학년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학습적인 고민, 생활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꿀팁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보내는 시간 많아졌잖아요. 그쵸. 부모님들 마음은 동전 같을 것 같아요. 네.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힘들죠. 힘들기도 하실 네. 건데요. 6학년 아이라면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 반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와 굉장히 많이 부딪힌다고 네.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신영애 선생님은 어릴 때 사춘기 겪으셨어요? 저 장난 아니었죠. 네네. 제가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느낌 드시겠지만 저 역시 초등학교 네. 6학년 때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꿈틀꿈틀 거리다가 네. 이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혹독한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사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중학교 때 오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내 아이가 사춘기를 한창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멀리서 그분이 네네네.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마다 사춘기를 크게 겪기도 하고 얘는 사춘기가 없어요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정호중 선생님께서 이 시기 6학년 아이들이 보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물어보실 것 같아 준비를 했어요. 잠깐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죠. 6학년 아이들의 특징 정호중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딱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6학년 이맘때 찾아오는 아이가 있으니 성은 사유, 이름은 춘기라고 해요. 6학년이 되니 이 아이가 내 자녀의 몸속에 찾아와 있네요. 아직 안 왔다고요? 곧 올 겁니다. 거센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로 다가오길 바라면서 사춘기 6학년 아이를 부모로서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사춘기 어떠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 화장실에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언젠간 죽겠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 분명 계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모두 겪어왔던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했던 행동들 우린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했던 행동들 지금 내 자녀가 그대로 하고 있겠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도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나의 부모님은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마 교육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사실 큰 트러블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요.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6학년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정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거의 말년 병장 같은 모습이네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해. 싫어. 몰라. 별것도 아닌데 막 짜증을 내요.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먹어. 나 계란말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방문을 닫기 시작해요. 대답도 아주 짧아져요. 싫어. 알았어. 이게 짧아지면 다행이죠. 아예 대답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전까지는 부모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수긍을 했다면 이때부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도성과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특징은 친구 또 친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제가 뉴스에서 본 연구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10대,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경주 게임을 하게 했다고 해요. 신호등이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멈추면 도착 시간 늦어집니다. 하지만 사고의 위험은 줄어들겠죠. 만일 멈추지 않고 달리면 시간은 단축돼요. 하지만 사고의 위험은 또 증가합니다. 이때 가장 신호를 잘 지킨 집단은 어디였을까요? 네, 놀랍게도 10대였어요. 네, 우리는 그냥 보통 생각했을 때 10대들이 가장 안 지킬 거다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10대 아이들이 비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조건을 하나 다르게 바꾸니까 10대의 신호 위반이 20%나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지켜보는 친구가 있을 때였어요. 네,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 6학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고요. 특히 또래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한 관심 굉장히 큽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나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아이가 부쩍 그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사춘기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제가 사실 6학년 아이들을 상담했을 때 좀 놀랐어요. 저는 친구 관계나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성적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사춘기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사춘기 우리 아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네, 지혜로운 6학년 부모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가 자주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면 부모도 참다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의 그 말과 행동을 부모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사춘기 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말이 어렵네요. 이 호르몬이 일생 중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경쟁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뇌를 살펴보면 이 사춘기 때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인 이 변연계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해서 감정의 뇌가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는 공사 중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이 기분 나쁜 태도로 말하고 반항하려고 했을 때 부모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져주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하나하나 다 이기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는 엇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춘기 아이한테 꼭 멈추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난과 판단입니다. 야, 거봐, 너 맨날 핸드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네가 그러니까 아유 이렇지 라고 비난과 판단을 하면 오히려 아이는 더 자극을 받고 부모의 의도와 반대로 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늘려야 할 것도 있겠죠. 그것은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구나, 속상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모님도 좀 어려운 시점이 있을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은 아이, 감정은 계속 이렇게 받아주어야 하지만 아이가 그림 보시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 방향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아니야, 지금 그건 아니야, 노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셔야 돼요. 감정까지 받아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꼭 받아주시되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짜증나서 부모 앞에서 욕을 해요.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랑 놀다가 학원 빠지고 숙제도 안 하고 또 책임감 없이 막 행동을 해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단호함을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호한 것은 무서운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단호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원칙을 갖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는 갑자기 또 이야기하고 이렇지 않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막 혼내면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따끔하게 혼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조근조근 오히려 잘 말할 때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도 사실 사람인데 계속 참고만 있기는 어려우니까요. 표현은 해야 되는데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 메시지입니다. 정리하자면 감정에는 공감하고 아이 메시지로 부모의 마음은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자,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호중아,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근데 방문은 좀 살살 닫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이런 말을 사실 감정이 상했을 때 하면 서로 감정 싸움으로만 이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뚜껑이 열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성인끼리 싸우면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감정 싸움으로만 번지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분 좋을 때 대화를 나눠주세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넘어가고 조금 부모도 감정이 가라앉고 아이도 괜찮을 때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가 굉장히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 사실 떠올려보면 이성 규제는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공부에 방해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사실 할 아이들은 숨어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라고 몰아가면 오히려 감추고 뒤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낯뜨거운 이야기를 막 대놓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모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으시면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자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이성규제에 대해서 또 상대 아이, 혹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성규제를 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아직 이성에 대한 관심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직 아이가 관심이 없더라도 분명 관심을 갖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을 예측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준 선생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6학년 담임교사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네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꼭 상담 오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애가 6학년 되더니 제 말 엄청 안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아이를 보면 너무 답답해서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죠. 답답한 부모님의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이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신영애 선생님, 잔소리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잔소리. 네. 다른 사람은 나를 생각해서 조언이라고 말은 해주는데 네. 정작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듣기는 좋지 않은 말? 비슷해요. 부모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말이 잔소리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고치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아이는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말은 하되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아이 메시지인가요? 역시 6학년 베테랑 선생님 나오신데요. 네. 잔소리에 대한 글을 보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네? 잔소리 좀 좋은데 예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댓글을 보고 무척 가슴이 아팠는데요. 저는 아이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소리
예쁘게 하는 법. 와, 괜찮은데요? 훨씬 더 듣기 좋은 네이밍이에요. 네. 6학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이 부모님과의 갈등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였거든요. 제가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님은 걱정스럽다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아이와의 관계만 더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데 이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 그런 점을 예방할 수 있어 참 좋겠네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이 메시지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네. 자, 행동, 감정, 바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줄여서 한번 말씀드리면 감, 바라고 할 수 있겠죠. 행동, 감정, 바람의 앞자만 네. 따서요.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행동이에요. 엄마는 또는 아빠는 그 민수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행동이죠, 행동. 네. 그다음 감정 나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마음인 것 같아. 속상해. 오, 감정 나왔어요. 감정. 네. 마지막 바람 나오겠죠. 방문 쾅 닫는 건 안 해줄 수 있을까? 네. 어떤 기분 드시나요? 아까보다 훨씬 우리 엄마 아빠 말도 달라졌는데 네. 좀 부드러워졌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네가가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네네. 뭐 우리말로 나 전달법이라고도 해요. 자, 들어보세요. 네가 방문을 쾅 닫아서 네가 스마트폰만 하니까 아이고. 네, 어때 느낌 어떠신가요? 나 굉장히 혼나는 느낌인데 지금. 네. 네. 사실 비난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꼭 말을 시작할 때는 엄마는 또는 아빠는 이렇게 나는으로 시작해 주세요. 네. 근데 어려워요, 사실. 쉽지 네, 않아서. 어렵네요. 네, 조금만 네. 더 우리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 뭐 집에 보면 일어나는 상황이 많이 있죠. 요새 네. 사춘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죠. 늦잠만 자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의 임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 상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영 선생님 전가요? 하셔야 돼요. 자, 네. 행기바였어요. 행동, 네. 기분, 바람. 자, 한번 표현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동. 엄마는 그죠? 좋아요. 엄마는로 시작해야 돼. 엄마는 호중이가 아침에 깨워도 잘 안 일어나니까 네, 일단 넘어갈게요. 네, 깨워도 잘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속상해. 좋아요. 속상해. 감정 나왔어요. 마지막 바람은? 내일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주면 안 될까? 좋았어요. 네, 이렇게 괜찮았어요. 되나요? 네. 네. 근데 한 번 더 해볼게요. 네네. 한 번으로 안 돼요, 우리가. 연습 네네. 많이 해야 돼요. 네네. 자, 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사춘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말을 퉁명스럽게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퉁명스럽게 하는 그 감정은 받아줄 수 있죠. 네네.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퉁명스럽게 또 예의 없게 하는 그런 행동까지 받아줄 수는 없어요. 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상황. 자,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엄마는 우리 호중이가 네. 말을 퉁명스럽게 하니까 잠깐만요. 말을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퉁명스럽게 하다라는 것도 사실 평가 판단을 담은 말일 수 있어요. 약간 비난하는 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좀 말을 바꿔서 아까 했던 그 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바꿔보실까요? 다시 네. 엄마는 엄마는 호중이가 네. 아까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듣고도 마음이 속상해. 속상해. 좋아요. 다음번은 네. 조금 부드럽게 좀 얘기해 줄래? 야, 역시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사실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배우면서 3년간 이걸 연습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몇 초간. 정말. 네, 지금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예전에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비난하거나 네, 평가하거나 네, 판단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죠. 굉장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선생님, 그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네. 이 집콕 생활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학습 습관, 또 걱정 많으시거든요. 정말 네. 관심도 많으시고 네. 걱정도 많으시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환경이 크게 변했죠. 네. 우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돼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집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이 네. 감독하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발전할 수 있는 때예요. 네, 온라인 학습이 뭐 나쁜 건 아닌데 적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온라인 학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스스로 내가 학습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내가 학습하고 싶은 시간에 그 시간에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 건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넋 놓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넋 놓고 보고 있거나 또는 영상은 플레이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이렇게 딴짓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온라인 학습을 하긴 하는데 전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학부모님들의 큰 고민이 내가 좀 학습에 개입해주고 싶은데 내가 좀 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나 때랑 좀 뭐가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온라인 수업 들을 때마다 아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부담스럽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수업 200% 활용하는 교과별 공략법. 그럼 좀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정말 이 시기에 정말 필요한 그 내용일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수업 200% 활용하기 위해 교과별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교과서와 함께 살펴볼까요? 6학년 국어 교과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학기별로 국어 가, 국어 나 두 권의 교과서가 있고 1년간 4권의 국어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6학년 국어 교과서를 펼쳐보면 먼저 교과서 수록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 목록은 교과서 뒤쪽 붙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비문학 지문의 비중도 큽니다. 세계의 역사, 문화, 지리, 공정무역 등 시사적인 부분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책 읽기 습관이 안 되어 있는 6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 수업 시간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내용이 길어지고 입체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글 우주호텔만 봐도 무려 12쪽의 지문이 등장하는데요. 평균 5쪽 이상의 지문이 펼쳐지다 보니 책을 미리 읽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서 설명만 듣는 학생의 경우 내용을 파악하고 인물의 생각 변화, 감정 변화까지 살펴보는데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국어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법 개념들이 쏙쏙 등장합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을 이해하고 속담을 활용하여 내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 많은데요. 많은 6학년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온라인 수업 200% 활용법, 국어 교과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전 미리 읽어라입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지문 미리 읽기는 필수입니다. 미리 읽고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한 상태이므로 수업을 통해 내용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곱씹을 수 있고 특히 맥락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리 읽는 과정에서 교과서의 일명 날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이 길고 입체적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는 과정에서 날개 문제를 풀으며 한 템포씩 쉬고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글을 구조화해라입니다. 문학 작품의 경우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뉘어서 사건의 중심 내용을 간추려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의 흐름에 맞춰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거나 또는 마인드맵, 생각 지도를 그려보며 글을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문학의 경우 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고 논설문의 경우에는 주장과 근거,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다른 색깔의 형광펜을 사용하여 주장과 근거, 문제 상황을 찾아 밑줄을 긋는 습관을 들인다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자녀의 필통에 형광펜이 없다면 이번 주말 사색 형광펜을 챙겨서 넣어주는 센스 발휘해 보시죠. 수업을 마무리할 때는 빈칸 채우기 활동이 등장하는데요. 해당 수업 차시에 포인트 정리인 만큼 잊지 않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니다. 마지막, 문법을 다져라입니다.
문법 개념을 지금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중학교에서의 학습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문법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반복 적용해 봄으로써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기 국어 사전을 가까이 하고 한자를 미리 익히는 등 이러한 활동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유독 우리 자녀가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 무턱대고 외우게 하지 마시고 그림이 많은 어린이 속담책을 한 권 구입하셔서 자녀에게 읽히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3가지 안내해드린 방법에 따라 이것에 초점을 맞춰 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국어 기초 학습 능력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제 수학을 살펴볼까요? 수학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라는 타이틀에 한 가지 더 보태어졌습니다. 창의력까지요. 실제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융합 역량을 신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읽고 답을 구하는 차원이 아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는 대충 읽으면 제대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읽으랴 이해하랴 하다 보면 아이들은 연산 실수가 잦아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자신 없어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학 교과의 특성상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다음 단원으로 가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온라인 학습에서 어떤 부분을 짚어주는 게 중요한지 소개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프리노트처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따로 줄이 없는 프리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 문제에 직접 시, 풀이과정, 정답을 적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수학적 논리력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오답 발생률이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연산 실수가 잦다, 고민인 학부모님께서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연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문제풀이 과정, 계산 흔적을 찾기 힘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필평가를 볼 때 시험지 빈 공간 이곳저곳에 낙서하듯이 연산 문제를 계산하느라 정작 본인 글씨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숫자를 써서 계산하느라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풀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다면 시험을 볼 때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수학적 논리력도 함께 신장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그림으로 문제를 읽고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식화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만 읽게 되면 문제 속 상황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도 식조차 세우지 못하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요. 문제를 읽고 표로 나타내거나 수직선,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고 식을 세우는데 한결 쉬워집니다. 이 훈련이 되기 위해선 교과서의 흐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이들이 정답 찾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교과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수학 교과서를 펼쳤을 때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답만 표시해 놓지는 않았는지 오늘 연수 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창의 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교과서 속에서는 탐구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탐구수학에는 수학 해당 단원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해내기 위해 타 교과나 실생활, 경험과 연결짓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은 6학년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불 탐구수학 활동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직접 그려본 후 이쑤시개와 수습강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생들이
설명만 듣고 실제로 조작 없이, 활동 없이 넘어가기 일쑤죠.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시켜 체험하는 것도 자녀의 수학 친밀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 기억해 보세요. 문제풀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아이들은 수학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끼게 되죠. 직접 조작해 보며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학 체험전을 검색해 보세요. 체험 물품을 신청하시고 체험 영상을 보면서 집에서도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학 체험의 경험치가 쌓여서 내가 수학을 잘하지는 못해도 수학을 싫어하는 마음은 갖지 않도록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도록 가정에서 유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 학습 기간 진도에 맞춰 수학 익힘책을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체크하는 이 3가지 단계를 잘 지켜주세요. 교과서만큼 핵심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수학책으로 핵심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수학 익힘책을 풀면서 다지는 활동 필요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학생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수학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이므로 자신만의 속력으로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보시면 스스로 생각하라. 아이가 천천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부분의 수학 문제집을 보면요. 문제 유형을 미리 다 정리해 놓고 여기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학생들은 유형별 풀이 방법을 외우는 것이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아무것도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껍데기 실력만 늘 뿐이죠.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엄마나 아빠 또는 친구 앞에서 교과서나 문제집의 내용을 보지 않은 채 자신이 배운 단원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설명 도중에 특정 부문에서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한 다음 또 설명하기를 진행해 보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수학의 개념을 파악하는 수준이 일취월장해져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풀어라입니다. 수동적으로 온라인 영상 문제, 풀이 설명만 듣고 있지만 말고 잠깐 플레이를 정지하고 스스로 문제풀이를 한 후 내 풀이 과정과 온라인 속 영상 속 풀이 과정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마지막, 발상의 전환과 사고력을 업시킬 수 있는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것과 독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독서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제 사회를 살펴볼까요? 사회는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많은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정치, 경제, 세계지리, 지속 가능한 발전 이슈가 등장합니다. 또 다양한 배경 지식 없이 생소한 용어를 암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역사부터 벌써 흔들거리면서 사회교과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습 복병으로 사회교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사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생소한 용어만 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외웁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 용어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학습하면 사회 과목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교과서 목차를 여러 번 읽어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기는 현대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과정을 다룹니다. 민주정치의 원리와 삼권 분립,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역할까지 학습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산업의 발달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사회과 지식을 이렇게 쪼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물 흐르듯
큼지막한 맥을 잡아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교과서 한쪽 한쪽마다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실, 사회 변화 모습을 담다 보니 정말 한 줄 한 줄이 다 주옥 같은 중요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교과서를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 현상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표, 그래프, 사진과 친해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교과서 텍스트에만 집중하다 보면 표, 그래프에서 알려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 그래프, 사진 등은 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말 고심해서 선정한 엑기스 같은 존재인데요. 교과서 속 표와 그래프를 꼼꼼히 살펴보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 2학기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것, 사회과 부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과 부도책을 교과서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 이거 버려도 되는 건가? 버리기도 하고 집안 어딘가에 있지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담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을 사회과 부도에 담고 있어요. 또 세계 지도를 보면서 대륙과 대양을 이해하고 나라별 위치를 파악하는 등 정말 중요한 정보가 사회과 부도에 들어 있습니다. 뒤쪽 부록을 보시면요. 세계 각국의 통계 자료가 들어있는데요. 나라별 국기나 수도, 면적, 인구까지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잘하기 위해서 친해져야 할 아이템, 사회과 부도, 연수 후에 꼭 찾아보세요. 나만의 노트 필기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임선생님이 코넬 노트 필기법을 소개해서 이를 이용해서 수업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에서 설명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 뇌에서 정보를 더 오래 기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는 바로 나만의 언어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잠깐 소개해보면 노트에 선을 긋고 날짜, 단원명, 학습 문제, 그리고 그날 배운 학습한 내용의 핵심 단어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한 내용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적으며 마무리하면 됩니다. 특히나 사회를 어려워하는 자녀라면 온라인 사회 수업 후 배운 내용을 노트 한쪽으로 정리해보는 이 방법 강력 추천드립니다. 사회를 배우기 가장 좋은 장소는 생활 현장이라고 합니다. 백화점과 시장,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경제 개념을 이해하고 가족과 여행을 하면서 지역과 국가의 문화와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회학습법이 되겠죠. 따라서 주변에 관심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 살펴보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뉴스와 신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정에서도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정치, 경제, 세계에 초점을 맞춘 이슈가 등장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캐치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 궁금해하고 예측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텔레비전을 일찌감치 치운 가정이라면 뉴스와 신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부모님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과학입니다. 과학 교과는 실험 관찰이 세트로 함께합니다. 아이가 사회 힘들다는 말 다음으로 과학 어려워 라는 소리 하지 않나요? 6학년 학생들이 사회만큼이나 과학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책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교 6학년 과학책에는 지구와 달, 기체, 식물, 빛과 렌즈, 전기, 계절, 연소와 소화, 우리 몸, 에너지까지 중학교 기초 과정이 등장합니다. 중학교 과학교육과정의 기본 과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잘 배워둬야 중학교에 올라가서 심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재미있는 실험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워할까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도체, 부도체, 어려운 용어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만 하려니 힘들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실험 결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권합니다. 이미 실험 결과를 알고 있으면 수업을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실험 전 예상과 결과가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재미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과학은 복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험 관찰을 정리 노트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습한 내용을 나만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별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실험 관찰에 온라인 학습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교과서 구성도 단원을 마치고는 생각 그물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는 이 부분을 안 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요. 가정에서 이 부분 지나치지 마시고 잘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과학 도서와 친해지기입니다. 과학 법칙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그런 법칙이 왜 나왔지? 배경을 이해하고 이유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과학 도서 읽기를 추천드리는데요. Y책을 재미있게 읽은 학생이라면 초등과학 뒤집기와 같은 책을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큰 이유는 용어가 어려워서예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 전부터 꾸준히 한자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렬, 병렬, 용해, 용액 등 아이들에게 어려운 용어도 한자어로 풀게 되면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200% 활용법, 국수사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 수도권 학교는 등교 재개와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학습하는 습관이 잘 잡힌다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본 학습 습관이 탄탄하게 잡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시려면 자녀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학부모님,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와, 교과서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부모로서 아이에게 전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모가 알고 있다가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그때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 부모가 어떻게 해주실지 당황스럽고 모르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네. 이거 알고 계신다면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제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사실 그때 우리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많은 학부모님께서 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행학습 시키는데 실제 그 선행학습이 자녀의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또 신영애 선생님께서 그 수학 연구교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학 선행학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 선행학습. 중학교 수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전혀 다른 내용 배우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중학교 수학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뼈대가 돼서 그 위에 조금씩 새로운 살이 붙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 개념 중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도 어려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당수 학부모님들, 학생들 네.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중학교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선행학습이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이 선행학습 고민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전체 수학 과정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먼저 체크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학교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해할 수 없겠죠. 네. 이 미지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충분히 숙지되지 않고서는 중학교 올라가서 1차 방정식, 뭐 연립 방정식 맞닥뜨렸을 때 휘청거릴 게 분명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드셨을 건데도 이렇게 답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초등학교 수학 개념에 대해서 잘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녀가 초등학교 수학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미 한번 풀었던 문제지도 있을 거고요. 학습지도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서 오답만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하면 돼요. 네, 이때 또다시 오답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시 복습시켜 주시면 돼요. 아, 네, 정말 꿀팁이네요. 네. 그럼 질문 하나 더 좀 보고 갈까요? 또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우리 아이 교과서를 한번 보았더니 깨끗하다고. 아, 이게 깨끗하다가 글씨를 잘 써서 네네. 깨끗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교과서에 공부한 흔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은데요. 네. 가정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해 주셨어요. 자녀의 교과서를 열어보셨군요. 판도라의 상자죠. 네. 1학기 때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다가 등교 수업 시작되었죠. 그때 아마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몇몇 아이들 교과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새 교과서처럼 좀 깨끗하더라고요. 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에서 보면 두 부류의 아이들이 나뉘어지기는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중요한 부분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또 책에 없는 내용을 책 한쪽에 메모도 하는 오. 이런 학생과 네. 정말 선생님 수업을 정말 무슨 클래식 듯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감상하고 네. 있는 우리 학생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넋놓고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환기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온라인 학습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학습할 때 메모를 하면서 한번 듣게 해보세요.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아, 메모 진짜 중요하죠. 사실 우리 예전에는 우리 공부하는 방식이 선생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렇게 옆에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 필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잠깐 플레이 버튼 잠깐 정지시키고 교과서 활동 같이 해보거나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 교과서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정도는 찾아서 메모도 하고 중요한 단어 문장에 밑줄도 그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좀 들으면 우리 학습된 정보가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장기 기억으로. 도움을 줍니다. 네. 지금 시영애 선생님께서 사실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학습 내용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습 습관을 잡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뭐죠? 돈? 부모님의 칭찬입니다. 아. 네. 즉각 피드백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잘 하기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하고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호중아 교과서에 너가 메모도 하고 이렇게 네. 중요한 부분은 체크도 했네. 너 온라인 학습 잘하고 있구나. 너 정말 믿는다. 좀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아이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네. 그 행동을 강화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이 좀 중요한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우리 아이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좀 주의력이 부족하다 싶으신 경우 있을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공부 환경을 한번 변화시켜 줘 보세요. 네, 조용한 방에서 이렇게 네. 벽을 보고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면은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 공부 환경만 사실 좀 바꿔도 아이가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또 질문이 사전 질문이 또 있어서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저도 그런데요. 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시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좋은 방법 있을까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죠. 네. 전자기기 사용하면 당연히 전자파 발생하고 우리의 뇌와 눈이 굉장히 피로할 거예요. 네. 피로함을 느끼면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네. 단시간에 정보를 습득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학습한 것을 내가 오래 기억해야 할 때, 장시간 기억해야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죠. 따라서 컴퓨터로 학습을 한다면 모니터와 최소 30cm 이상 30cm 거리를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업 사이사이 쉬는 시간마다 전자기기와 멀리 떨어져서 휴식을 좀 취하고 네. 책상에 식물을 놓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 아, 식물이 책상에요? 네네. 근데 모니터가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 책상에 앞에다 두면 네. 가리지 않나요? 모니터와 사람 사이에 놓아야 네. 이 식물 내부에 있는 물 분자가 네. 이 전자파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보일까요? 가운데 이렇게 모니터와 사람 사이에 모니터와 있으면? 사람 사이에 한쪽에. 한쪽에. 네. 그렇군요. 아, 사실 저도 요즘에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눈이 많이 피로했는데 책상에 식물을 올려놓을 이렇게 좀 실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요즘 온라인 학습하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네. 걱정이 태산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호중 선생님 알려드릴 수 있는 뭐 좋은 팁 이런 거 없을까요? 네, 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죠.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방법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동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정호중 선생님 설명 들으시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게임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걸까요? 네, 이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첫 번째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의 해방구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게임은 실수에도 면박을 주거나 꾸중하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인데요. 아이는 게임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와는 달리 게임은 충분한 시간과 노력만 투자하면 레벨이 즉각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내가 노력한 만큼 성취를 해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이유인데요. 또래 집단의 영향입니다. 앞서 사춘기가 되면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게임을 하지 않거나 또 친구가 유튜브에서 본 인기 영상을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끼지 못하면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특히 거기에 더 좀 끌려가는 아이가 있고요. 자기 중심을 잘 잡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자존감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부분은 부모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 자녀의 모습 당장 뺏어버리고 싶죠. 하지만 우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금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뺏어가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넌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라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대로 아이들은 수능하니까요. 6학년 아이라면 어떨까요? 반발심만 듭니다. 오히려 더 엇나가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시간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2시간 이상 게임을 했던 그런 학생들을 분석해본 그 연구 결과 1년 뒤에 게임 중독 위험이 2.8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자, 세 번째 저는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게임을 하더라도 수업 시간과 자정 이후에는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요새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시로 휴대폰을 만지고요. 또 게임도 막 온라인 수업 그 시간에 잠깐 빨리 한 다음에 끝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일과 중에 온라인 수업 일과 우리 예를 들면 9시부터 뭐 2시 반까지라고 할까요? 그때까지는 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그때는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정 이후에는 절대 게임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보통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이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PC방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 부분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게임을 해도 집에서 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PC방에 가면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부모의 눈에 사실 띄지 않게 돼서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게임을 해도 집에서 한다라는 것은 PC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부모가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일주일 만에 당장 아이의 습관을 고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이는 천천히 바뀝니다. 이거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함께 정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통보하면 아이가 잘 지키지 않아요. 이것은 저학년 때만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네, 고학년이 되면 아이는 함께 정한 것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규칙을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구체적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시간, 장소, 횟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뭐 1시간씩 거실에서 게임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정한다. 그래야 아이가 책임감을 갖고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규칙을 정하긴 했는데 아이가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규칙을 만들 때 이것도 같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규칙을 어긴다면 정할 때요. 엄마 또는 아빠는 패밀리 링크나 모바일 펜스 같은 어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관리를 할 거야 라고 미리 안내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상되는 아이가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미리 안내합니다. 안내하고 시작하는 것과 나중에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야 그거 봐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그때 갑자기 뭔가 행동을 취하시면 아이가 또 미리 규칙을 정했더라도 반발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매사를 다 조절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못 지킬 때 사실 단호함은 가지시되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정에 대해서는 꼭 공감하셔야 돼요. 자, 아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뭔가 규칙대로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면 기분이 일단 나쁘겠죠. 그럴 때, 야, 거봐, 너 이렇게 한다고 했지? 가지고 와. 라고 말하면 또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더 엇나가는 또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다. 호중이라고 한다면, 엄마 또는 아빠는 호중이가 좀 잘 지키길 바랬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은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는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비난과 판단으로 가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또 이 부분을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게임만큼 재밌는 것이 아이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이 제일 재밌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부모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재밌는 놀이를 알려주고요.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거 좋잖아요.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축구하는 것, 보드게임 같은 거, 캠핑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것을 같이 하는 거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이가 또 게임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자신감 같은 거 얻으려고 하죠. 그럴 때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평소에 자주 갖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은 것도 자주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면서 조금 게임으로부터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충족을 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보니까 모든 문제는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이의 어떤 조금 어려운 점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 게임 못하게 막아야 하는 건 아니군요. 무엇보다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재밌는 것을 우리 가족끼리 같이 해야 한다. 굉장히 인상 깊네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라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드게임밖에 생각나지 않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이 검색창에 집콕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콕놀이.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내 아이의 성향에 맞는 것을 골라볼 수도 있고요.
아이에게 직접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뭔가 옵션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요. 너가 선택해라. 예, 그래야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만일 아이가 너무 게임에 집착을 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부모님도 같이 게임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같이요, 옆에서. 네네. 옆에서 어떤 게임인지 물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의아스럽겠네요. 왜 관심을 나한테 그런 걸 가져주시는 물어봐?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다면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네.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가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면 신기하게도 또 친밀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말도 잘 듣게 됩니다. 아이고, 네. 제가 아이래도 이렇게 부모님과 게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 앞이니까 뭔가 폭력적이거나 어떤 선정적인 그런 네. 게임 못하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하기 어렵죠. 아니, 당연히 네. 못하죠. 예. 그리고 같이 하다가 시간 맞춰서 이제 끝내자 이러니까 네. 같이 끝내면서 자기 통제력까지 길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끝내자 하면서 어깨를 톡톡 치면은 약간 유대감에 쌓여 있으니까 네. 이제 같이 좀 통제력도 기를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디지털 그루밍과 같은 이 네. 디지털 성범죄가 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이 아이들이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N번방 사건 맞아요. 다 기억하시죠?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충격적이었죠. 그 안에 초등학생 피해자도 있었지만 가해자 중에 또 이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어서 아이고. 또 한 번 충격을 주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네. 뭐 제2의 N번방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성착취물을 판매하기도 하고 유포했다고 해서 네. 적발된 적이 있죠. 네. 근데 요즘 그 6학년 아이들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동의받지 않고 몰래 촬영하거나 심지어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또 합성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교육은 학교에서는 보건 수업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역시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낯뜨겁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야, 진짜 엄청난 일이다. 혹시 주변에 이러면 문제 없지? 이런 친구 없어?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잘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학습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가정의 역할 무척 중요해졌잖아요. 네.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집콕하는 시간 많아지면서 내가 우리 아이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 네. 많이 하실 텐데요. 이에 관련해서 가정에서 챙겨주면 좋을 꿀팁 5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나요? 네, 무려? 5가지, 무려 5가지. 네, 그러면 일단 우선 가서 좀 네. 준비를 하시고요. 야, 무려 5가지나 가정에서 챙겨주면 좋을 꿀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이들 지금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배움이라는 게 배움에 욕구가 생겨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 큰 배움으로 나아갈 텐데 지금 내가 어떤 활동을 해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성취감도 낮고 내적 동기도 낮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 훈육으로 승부를 보려고 할 때 갈등이 폭발하는데요. 이 시기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꿀팁 5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학습 패턴을 잡아라입니다. 온라인 학습 기간,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네요. 호소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온라인 학습 기간 중 생활 리듬이 깨진 학생들이 많은데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간 학습 계획을 받으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수업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성 있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간학습 계획을 먼저 자녀에게 주세요. 그리고 주간학습 계획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하루 시간표를 작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플래너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위기를 기회로 기본기가 충실하고 자기 주도 학습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꼼꼼하게 필기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요즘 학습과 게임을 동시에 멀티플레이어 학습자가 많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학습 형태인데요. 이 경우에 온라인 수업은 진도율 100% 이렇게 체크가 되고 실제 아이가 학습한 양은 제로가 되는데요. 눈으로 영상을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는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는 습관, 중요한 것에 필기하는 습관, 이 3박자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면 처음에는 교과서에 줄만 그는 학생들도 있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습관적인 줄긋기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변화가 슬슬 보이는 거죠. 학습력을 키우는 노트 필기법 같이 병행해주면 좋습니다. 노트에 정리하려면 학생 스스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해결 방법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온라인 학습을 배움 공책 한쪽으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배움 공책,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하루 한쪽, 온라인 학습이든 학교 수업이든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배운 내용을 학생 스스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내 머릿속으로 소환할 수가 있겠죠. 또 학습 후에 평가 등을 볼 때 해당 교과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그 수업 영상을 보고 싶어요. 이럴 때 언제 했더라? 이거 몇 교시 영상이더라? 굉장히 찾기 힘들 텐데요. 이럴 때 배움 공책을 열어보면 어느 날 몇 교시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구나 쉽게 찾아서 필요한 온라인 영상을 다시 복습해 볼 수 있겠죠. 학습 관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 바로 동식물을 키워볼 기회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와 한 몸으로 있는 자녀. 이 스마트 기기에서 잠시 멀어질 수 있는 생태 환경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시간 남으면 게임하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느라 시간 없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바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집콕하는 시간 길어졌습니다. 내가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도 꾸준히 돌봄을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집에만 있어 답답한 우리 아이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 어떠세요? 네 번째, 목표를 한 가지 정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 시기가 운동을 목표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기초 체력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온라인 학습 기간 아무래도 평소보다 움직일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살이 찌거나 금세 피곤해합니다. 이때 운동을 생활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동하면 피곤해서 공부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시간은 절대적인데 운동 시간이 늘면 공부 시간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공부를 장기적으로 보세요. 운동을 통해서 공부 효율은 더 올라가고 건강과 공부, 체력 모두 잡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아이 혼자만 시키지 마시고 부모님도 함께 가정에서 홈트 영상 틀어 놓으시고 함께 운동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하게 취미생활을 지원해 주세요입니다. 다양성 속에 창의성이 나온다 들어보셨죠? 자녀의 취미생활을 응원하고 지원해 주세요.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좋다고 느끼는 취미생활을 주입시키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특히 중학교에 가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내가 관심 있고 탐구하고 싶은 대상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속 텍스트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의 관심사를 교과서 밖 세상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찾아
찾고 난 후에는 그 관심사를 더욱 확장해서 좋아하는 것을 진로로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 우리 아이들이 무력한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바빠서 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좋아하는 활동을 실컷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이 바로 우리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저도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좋은 꿀팁들이 많이 있네요. 네, 혹시 계속 이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지막 시간이 Q&A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주 선생님, 네. 학부모님들이 연수 신청하시면서 사전 질문을 주셨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중학교 입학과 관련한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9월 19일이죠. 네. 이제 중학교 입학 원서를 작성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신영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6학년 많이 하셨으니까, 담임교사로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이 부분 정리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1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원서 시행. 굉장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네.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 시행 공고가 7월에 올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요. 중학교 입학 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특별 배정이냐, 일반 배정이냐. 뭐 체육 특기자나 특수교육 대상자와 같은 특별 배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 배정자의 경우에는 워낙 학부모님들이 잘 아세요. 우리 네. 아이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접수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 배정 대상자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 배정 대상자는 11월 2일부터 배정 원서 교부가 시작되는데요. 우선 학생의 배정 원서 작성을 위해서 실거주지, 실제로 우리 아이가 보호자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아요. 굉장히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10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 등본을 우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그렇죠. 주민등록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이를 근거로 담임선생님께서 실거주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배정 원서를 작성하시고 출력물을 자녀 편의 가정으로 보내주십니다. 네. 가정에서는 배정 원서를 보고 학생 이름이, 그리고 뭐 성별이, 그리고 뭐 주소, 부모님 연락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네. 꼼꼼히 확인하셔서 다 확인이 되었다면 날인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요, 내년 2021년, 네. 벌써 2021년 2월 3일에 배정 통지서가 나와요. 배정 통지서가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어느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는지 적혀 있는, 네. 왜 입학할 때 보면 취약 통지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또는 뭐 부모님들과 함께 이 배정 통지서를 배정된 중학교에 가서 제출하면 입학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배정 원서를 접수했는데 네. 뭐 다른 시도로 또는 뭐 다른 교육 지원청으로 또는 뭐 강서양천 교육청 내지만 다른 학교 군으로 우리 네. 가족이 이사를 가기도 해요. 그렇죠. 이사관을 배정 이제 먼저 신청을 했지만 다 네. 접수를 했지만 그 후에 이사를 가는 일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죠. 우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실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할까요? 재배정을 하죠. 맞아요. 재배정이라는 네.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네. 이사를 갔어도 동일한 학교 군 내에서 그냥 이사를 가면은 네. 재배정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런 거군요. 이사를 가도 가까이 가면 학교까지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하세요. 이 동일 학교군 어떻게 알아보냐?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해 네.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중학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일단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신 것이 또 있는데요. 아마 국제중학교 관련된 그런 맞아요. 것들 입시도 네. 궁금해할 것 같아요.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사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이 강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국제중학교는 3군데 있습니다. 대원, 청심, 영운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요. 올해 국제중학교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고 논란도 네. 많았죠. 네. 그런데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국제중학교
중학교마다 입학 원서는 다 인터넷 접수를 받아요. 아, 네. 그래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입학 전형 요강 꼼꼼히 살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간혹 물어보세요. 선생님, 우리 그냥 세 군데 다 지원하면 안 돼요? 욕심도 많으셔요. 네. 아니에요. 네. 딱 한 군데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국제중학교에 내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17일 이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일반 중학교 배정원서 접수할 때 함께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누락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꿀팁이네요. 그 국제중학교에 내가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네, 맞아요. 내가 일반 왜냐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일반 중학교 네네. 배정 원서 접수는 꼭 해주셔야 한다는 네, 거 꼭 같이 기억해 이루어지면 주세요. 되고요. 뭐 최종 합격이 되면은 네. 한쪽을 취소하면 되니까. 아, 그렇게 되는군요. 기억하세요. 네, 또 사전 질문에 이 질문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중등 영재 지원, 요거 영재, 어떻게 할 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이것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답해주세요. 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은 이미 8월 말에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의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도 지금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마다 접수 일정이 다 달라요. 네. 그리고 제출 서류도 다르고 어떻게 지원하라 이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지원 계획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네. 내가 지원할 학교의 영재교육원 모집 요강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말고 우리 교육지원청 그쵸.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네. 네, 아직 2021학년도 모집 요강 발표 전이에요. 작년 모집 요강 기준으로 그래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9월 말에 발표가 됐으니까 올해도 그에 준해서 발표되겠죠. 아, 네. 네. 그래도 난 미리 알고 싶어 하신 학부모님들 계시죠?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공지사항 검색란에 영재 모집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작년 거. 네. 네. 그런데 또 그럼 무슨 영역이 있어요?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선 수학, 과학 있고요. 미술, 음악 있고요. 그리고 요즘 코딩, 융합 정보 이렇게 5개 영역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재교육원 지원서는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GED 사이트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되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학교로 정보가 넘어가서 우리 담임교사 추천, 학교 추천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시험 뭐 봐요? 물어보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셨는데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그리고 면접 평가 이렇게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지금 주시고 계신데요. 혹시 바로 메모 조금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사전 질문 중에 이거 있었네요. 독서 교육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네. 우리 아이 너무 책 안 읽는다고 올려주신 학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네. 읽기는 읽는데 너무 여러 분야의 책을 좀 읽었으면 두루두루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는 거 보면 매번 같은 종류, 네. 같은 분야의 책만 읽어서 너무 걱정이다.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어요? 여쭤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국어교육과로 전공을 했는데요.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은 책을 안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 동기는 낮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책 좀 읽어! 라고 해도 잘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고 싶은 그 마음을 들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하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해봤자 잘 안 들어요. 6학년 아이들은.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걱정하셨던 것이 아이가 특정 분야에 대한 책만 읽어요. 이거 좀 걱정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편식 지금 걱정하듯이 편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서 편독? 그렇죠. 독서 편독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뮤지컬 좀 그만 보고 좀 영화를 좀 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말하기 잘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의 관심사는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바뀌죠? 우리가 어릴 때 뽀로로 좋아했다고 해서 커서도 뽀로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만일 다른 분야의 책을 그래도 좀 읽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 분명히 공감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야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대표 책들을 검색하셔서 그 정도 추천해주는 정도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는 학습 만화만 읽어서 너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책을 안 읽는 게 걱정인 거지 학습 만화를 보는 게 걱정은 아니에요. 네, 요즘 학습 만화를 보면은 네.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역사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죠. 역사 지금 다 가물가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관련된 학습 만화를 보는 것도 좋고 네. 그리고 아까 뭐 한자 교육 얘기했는데 이 한자도 아이들이 뭔가 그림으로 같이 보면 더 이해도 잘 되고 맞아요. 기억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나 한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과학과 관련된 책도 네, 학습 만화로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뭐 완전히 만화로만 된 일반 서적이 아니라면 학습 만화는 네. 네, 정말 괜찮고 또 6학년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해 드리자면 네. 아까 제가 국어에 대해서 공략법 설명해 드릴 때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과서에서는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 네. 다 실으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교과서가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에 들어있는 책을 찾아서 왜 우리 뒤에 보면 부록이 나와 있거든요. 교과서에 네. 수록된 작품 네. 이렇게 찾아서 좀 아이들과 같이 읽어도 되고 또 하나 지금 학교마다 독서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저희 학교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에 따라서는 정말 이거를 열심히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가져오는 친구도 있고 네. 이거 숙제니까 막 끄적끄적 해가지고 오는 네.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독서도 중요하지만 이 독서를 다시 마무리해주는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읽는 책을 부모님도 같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맞아요. 같이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식사를 하면서 뭐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아이가 독서록을 제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좀 힘드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하지만 네. 아이들 아까 왜 댓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글쓰기 너무 싫어한다고. 그런데 어머님들 네네. 이게 시작이에요. 아이들이 글을 쓰는 써봐야 늘거든요. 써봐야 내가 어떤 거를 잘 못 쓰는지도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우리가 아마 주 1회는 아마 독서록을 쓸 거예요. 학교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독서록을 제대로 쓰는 습관 갖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꼭 독서록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이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또는 어떤 정보를 받을 때 인풋은 너무 많아요. 뭐 맞아요. 동영상이든 어떤 것이든 정보를 많이 얻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웃풋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네. 아웃풋은 결국 말로 하거나 생각을 말로 하거나 또는 글로 쓰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쓰기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독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면 저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 가정 분위기예요. 사실 아이한테 책 좀 읽어라고 하면 엄마 아빠는 안 읽는데 왜 나만 읽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딱 그냥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가족이 모두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건 저학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6학년도 계속 해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해 보셔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아이에게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두는 건 아니고요. 네. 가족 전체의 뭔가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거 그게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부모님들께서 사전에 또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것들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거 저도 이제 아이들도 사실 이 부분 걱정 많이 해요. 뭐냐면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진로에 대한 아이들이 고민이 참 많은데 부모로서 내가 아이 진로에 대해서 어떤 도움 줄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해보면은 우리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아이 아직 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신 학부모님들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꿈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이렇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미래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힘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선택한 것을 정작 어른이 되어서는 후회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때 돼서 내가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커서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해서 목표 잡지 마시고 네. 큰 테두리에서 그냥 방향성만 좀 잡아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계속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다 이렇게 네. 플랜 A로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플랜 네. B가 또 나타나기도 하죠. 맞아요. 그 네. 플랜 B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경험을 여러 가지 해봐야 네, 된다. 그걸 네.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겠군요. 경험치를 넓혀가는 거예요. 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해마다 서울 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꿀 정보네요. 네. 네. 이름이 드림 온 미래를 현실로 만들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왜냐면 저도 들으니까 지금 바로는 까먹을 것 같거든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온 네. 미래를 현실로 만들다. 드림 온 미래를 현실로 만들다. 이거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서울 진로직업 박람회인데요. 네. 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온라인 진로직업 체험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신청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집에 많이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기회를 갖는 거 지금 좀 필요도 하고요. 네네. 지금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난 뭘 좋아하지? 나는 무엇을 또 싫어하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뭘 가지고 가냐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지? 이 정도로 선택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과를 진학해요. 그러면서 막상 가보니까 또 나랑 안 맞는 거죠. 별거 없네. 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정작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기에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시간,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저희, 실시간으로 네.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좀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네, 지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네. 좀 질문을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배움 공책 정리 양식 주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코코밍밍이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배움 공책이 뭐 시중에서 혹시 살 수도 있어요. 구입할 수도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구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네. 노트 있잖아요. 아이들 노트 필기 네, 할 수 네. 있도록 노트를 펼칩니다. 네. 그리고 선 하나 그어요. 날짜 쓰고요. 네.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네. 적어줍니다. 그리고 칸을 잘 배분해 보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각 시간마다 내가 뭘 배웠는지 책을 펼쳐놓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책을 덮어놓고 정리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소환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저희 반 이렇게 써요. 맨 마지막에 오늘 수업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네. 이런 걸 한 3줄 정도로 쓰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님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왜 써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지금 6학년부터 중학교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요. 이게 좀 잘 되는 아이들은 학습 플래너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학습 플래너 뭐 네. 비싼 거 이게 사줄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트 한쪽 선 그어가지고는 네. 그날 배운 거 스스로 정리하고 이런 습관 네. 가진 아이들은 나중에 플래너 작성도 굉장히 잘합니다. 네,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뭐 보통 자기주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데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그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해야 될 때죠. 그런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네.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 정말 냅두면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거든요. 정말 네.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 다음에 네. 기대를 해야 하는데 가만히 뒀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하네. 아유 자기주도 학습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환경 부축 먼저 해주시고. 그 부모님들께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계속 도움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아까 드네요. 제가 설명해드린 교과별 공략법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댓글 좀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웹툰 보는 거 괜찮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웹툰 보는 거? 설마 이 학생이 웹툰을 어른이 돼서까지 물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웹툰 보는 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 아이가 웹툰 보면서 나중에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아이를 봐도 얘가 웹툰 작가 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웹툰만 보다가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웹툰은 그냥 기기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책으로 텍스트로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게임에 대한 또 질문 있으셨어요. 게임은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유튜브 시청 시간도 포함해야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유튜브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유튜브가 뭐 공부와 관련된 유튜브라면 그거는 아이가 너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2시간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조금 뭐 뭔가를 아이가 좋아하는 그냥 취미로 할 수 있는 취미로 보는 그런 유튜브 내용이라면 당연히 게임 시간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게임 플러스 유튜브 같이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해서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너 2시간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언제? 기분 좋을 때, 네. 기분 좋을 때 나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분 좋을 때 맛있는 거 해주시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때 대화를 네. 나누면 아이가 조금 수긍을 하는데 기분도 안 좋고 막 잔소리 하는데 갑자기 너 2시간이면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이도 6학년 아이 감정기복 심하잖아요. 네, 반발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요? 볼까요? 네, 점점 거칠어지는 아이의 언행이 거슬립니다. 네. 사이가 나빠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좋은 방법 없을까요? 말 참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6학년 담임교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게 말하고, 그러니까 욕 같은 거죠. 뭔가를 센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냐면, 넌 욕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 기분이 좋아? 그 사람이 센 것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오히려 그건 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널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좋은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의 그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또래 문화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나 전달법을 최대한 가르치면서 약간 심플하게 가르쳐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뭐 약간 상대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만 다 가르칩니다. 네, 감정까지 막 들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나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조금 모델링으로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네. 자녀가 호중이라면 호중이도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라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아요. 바로 안 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또 보니까 공부할 때 늘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문 닫는 건 좋아요. 네네. 근데 문까지 잠그고 공부하는데 이거 사춘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춘기라서 그런 거는 같은데 문을 네. 잠그는 것은 네. 하지 말라고 지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네. 네, 문을 닫고 하는 거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문 잠그는 건 안 되죠. 네. 그래요. 약간 이거는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네,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생활 지도 또 아이를 만나는 관계에서의 포인트는 아이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서 혹시 이렇게 문을 잠그는 데도 혹시 이유가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아이가 난 정말 막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문 잠글 거예요. 라고 한다면 부모가 사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또는 아빠는 이런 게 걱정돼 라는 표현을 꼭 해주세요. 걱정돼 라는 표현으로요. 그러면서 안 잠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네가 꼭 잠그고 싶다면 엄마 이거 걱정되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잠그면 제일 좋겠지만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 후 교과별로 학습 시간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우선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 끝나면 나 오늘 공부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공부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학원 가서 네. 공부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다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한 학습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네. 보통 이거 계산할 때 10분 곱하기 우리 6학년이잖아요. 네. 6학년 60? 60 네. 곱하기 3 하거든요. 180분이에요. 네. 180분이면 네. 3시간. 3시간. 하루 3시간은 자기 주도적으로 네. 자기가 배운 내용 정리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는 게 좋다고. 가장 좋다고 하는데 추천은 하는데 네, 3시간을 베이스로 잡으시면 네. 좋겠고 이것도 아이와 대화를 나누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많이 해봤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막 명령해보고 하니까 어차피 엇나가더라고요. 엇나가요. 네. 그래서 이걸 일단 기본 베이스는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보다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하지만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이와 같이 대화를 나누셔서 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볼까요? 공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것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는데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오답 노트를 쓸 수도 있는데 네. 저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오답 노트 썼거든요. 네. 그런데 지도해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오답 노트가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아이들 단원 평가를 보든 학습 문제를 보든 학습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가정에서 이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펀칭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바인더에 꽂아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넘기면서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붙여가서 다시 풀어보는 거죠. 네. 틀린 것을 다시 지우지는 않고. 네. 네.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틀린 거 정리할 수 있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선생님, 이분께서는 좀 틀린 틀린 것을 지적했다. 지적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네. 어머님, 틀린 거 지적한다고 아이가 다시 맞아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방법 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중에 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갈 때 가장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이들 가지고 온 뭐 단원평까지 학습지 구멍 뚫어서 바인더에 보관하면서 틀린 거 다시 풀어볼 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아니면 뭐 빈 공간이 많으면 거기에 선을 긋고 다시 제대로 풀어볼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지식은 온라인상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와 요즘에 학교와 또 학교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런 심오한 또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요새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지식은 이것저것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이제 그것을 지금 더 느끼게 돼요. 하지만 또 아이들이 동시에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 친구들과 소통을 거의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특히 만약에 전학으로 온 아이라면 거의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마 더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곳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네. 친구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네. 좀 더 사회성도 넓혀가고 네. 이런 장소인데 좀 네. 아쉽죠. 사실 미래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사소통할 것인가, 어쩌면 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평생의 사회적 기술, 살아갈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당연히 선생님이 지식도 전달해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지도해 그렇죠. 주고 인성적인 계시거든요. 부분까지도 지도를 네.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벌써 보니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네. 다가오네요. 네, 오늘 연수 어떠셨나요? 네, 올해 코로나19로 저도 저희 반 학부모님과 학부모 총회도 못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소통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네. 랜선이잖아요. 네. 랜선 학부모 연수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보도 드리고 소통도 할 수 있어가지고 무척 즐거웠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 온라인 학습 통해서 성장한 세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할 때 우리 아이들 겪게 되는 어려움, 공감해주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6학년 2학기는 학습 습관, 학습 정서적 안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전할 수 있는 바탕 그림이 그려지는 이 시기.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요. 네. 다음 주 9월 21일부터 수도권 내 학교 3분의 1 등교가 재개되는데요. 학생들 모두 이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대면 학습에서 균형이 맞는 온앤오프 밸런스가 맞춰지는 2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 초등생활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연수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